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청양 지역 주민들이 김태흠 충남지사 방문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댐이 건설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과가 고객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시술료를 미리 결제한 상황으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달리게 될 수소트램이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34대를 제작하는데 대전 도심을 달리게 될 트램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반년도 훌쩍 넘었는데요. 이번엔 반년 넘게 병원을 지켜온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늘어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인데 정부는 혼란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응급실 진료마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화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0여 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사흘 뒤면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직군이 병원을 떠납니다.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등 61개 병원이 총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약 70%는 간호사인 만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위경련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도 한 2번 정도 갔는데 의사들이 다 파업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죽겠는데 치료를 못 받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제때 치료를 못 받으니까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총파업 예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장기화된 의료 공백입니다. 간호사들은 전공의 이탈 후 6개월 넘게 늘어난 업무를 감당해왔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측에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함께 임금 6.4% 인상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사들의 빈 공간을 PA 간호사들도 메꿔 오고 일반 간호사들도 그 공간을 메꿔 오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급 휴가, 강제 연차, 병동 폐지 등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 속에서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진료 차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파업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 혼란은 전국의 의과대학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은 이번에도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대생 학부모단체까지 장기 투쟁에 나서면서 또다시 학사 파행이 우려됩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2학기 등록 접수 마감일이지만 학교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복귀를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증원을 강제로 추진한 정부가 아직 아무런 변화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 의대생 18,000여 명 가운데 1학기 수업에 출석했던 학생은 단 495명. 전체 재학생의 2.7%에 불과합니다. 의대 증원 철회 없이는 2학기 수업도 나가지 않겠다는 게 의대생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새학기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예상되자 일부 국립대는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마음을 돌릴지는 미지수. 의대생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80일 연속 집회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1학기 수업을 하나도 안 받은 아이들을 2학기에 몰아서 해줄게, 그냥 아이학점 줄게. 그렇게 배워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계획 등이 담긴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여야의 당대표 회담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이 회담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2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는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양측의 신경전 속에 오늘부터 실무진 협의가 재개됩니다. 회담 생중계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부정적 기류에 한 발 물러서며 조속한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내 의원들과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권의 한동훈 표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선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포석이라며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요구한 시한이 오늘까지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 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내 의원과 용산을 설득 못해서 스스로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상황이 확인된다고 하면 한 대표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당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와 의료대란 대책특위 구성을 지시하며 병상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22대 국회 개원식 대신 9월 정기국회 개회식만 열기로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합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중심으로 한 노동관과 역사관,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심위의 전례를 살펴보면 본인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를 소집한 것은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엔 수심위 과정에 검찰총장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례 등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 달 15일인 본인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300명가량의 외부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하고 이들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권고합니다. 수심위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모두 15번 개최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11번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이번 주 중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대전에 지점을 둔 한 유명 피부과가 고객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시술료를 미리 결제한 상황으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채 문이 닫혀 있는 대전의 한 피부과. 내부 사정으로 쉰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럽게 진료와 시술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약 시간이어서 갔는데 시술할 수 없다고 환불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런 폐업 선언에 현재까지 시술 비용을 선결제한 걸로 파악된 피해자만 약 600명. 주로 고액을 결제하다 보니 피해 액수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패키지 상품을 하면 좀 더 할인을 드립니다라고 유도를 하고 하니까. 지역 의료계는 해당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의료 시술을 대신해온 사실이 내부 고발로 알려지자 돌연 폐업에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형태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피부과지만 본사 측은 가맹점일 뿐 본사가 각 지점의 세부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지점을 운영해온 대표 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차례대로 환불할 계획이며 대리 의료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 대표 원장과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4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일을 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씩 수업을 해온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백주림 씨. 서울시 교육청에 채용돼 9년을 일한 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많은 배제가 됐었고요. 영어 관련된 학교 행사를 모두 안 했어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년 계약이 원칙이고 최대 4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백 씨는 본인이 5년 연속 근무해 무기계약직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재계약을 통해 4년을 일했고 신규 채용을 거쳐 1년 더 일한 뒤 중학교로 재배치돼 4년 더 일해 5년 연속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재배치, 즉 근무지가 바뀐 것은 근로 단절과 같기 때문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4년 초과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3년 반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부당해고라며 백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사한 소송에서 전문 강사가 이미 2건 승소했고 노동위원회에서 1건이 진행 중인 상황. 하지만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강사를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강사 개인이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복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전환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 배치나 로테이션 통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보고 건건이 개인한테 맡기는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채용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83명.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강사는 7명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며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해온 은행권이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만기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출 받기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로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입니다. 원금 갚는 기간을 유예하고 이자만 먼저 내는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당분간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 적용도 막았습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서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역시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축소하고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합니다. 또 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갭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오늘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며 대출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해온 은행권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이제 수요를 누르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원래 바람은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일단 은행권 조치에도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 가까이 늘어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달리게 될 수소 트램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개통 시점까지 34대를 우선 제작해 납품하게 되는데 대전 도심을 달리게 될 트램은 어떤 모습일지 성룡희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도입될 예정인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에서 성능 검증이 진행됐는데 실제 운행에 투입될 차량이 오는 10월 노선 공사를 앞두고 마침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게 1996년이니까 이제 28년이 됐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대전에 도입될 트램은 전력 공급선이 필요 없는 완전 무가선 방식. 한 차례 수소 충전으로 2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폭 2.65m, 높이 4m에 한 대당 길이 35m로 최대 305명을 태우고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도 적용돼 운행 중 전기를 생산하며 미세먼지도 정화합니다. 차량 측면에는 투명 OLED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화재 염려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LTO 배터리, 즉 리튬 티탄산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작사는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개통 목표인 2028년까지 차례로 트램 34대를 제작해 대전시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오늘부터 충청권 4개 도시를 오가는 시도민들은 버스와 도시철도를 3번까지 무료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여기에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시가 통합 환승요금 체계를 구축한 건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이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와 세종을 잇는 광역버스가 서는 승강장. 오늘부터는 이 두 지역을 교통카드 한 장으로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직행합니다. 기존 세종시와 대전시의 대중교통 환승 할인 혜택이 충북 청주시와 충남 공주시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들 충청권 4개 시 지역에서 시내버스나 간선 급행버스,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3번까지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버스 기본 요금이 더 비싼 지역에서는 차액만 추가됩니다. 청주에서 세종을 거쳐 대전을 갈 때 원래 3,400원이 들었지만 오늘부터 2,000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올해 예상 총 사업비 31억 2천만 원은 4개 지자체가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요금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선들이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승 체계에 같이 묶이게. 이번 대중교통 광역화는 충북과 세종, 대전을 잇는 CTX 광역철도와 함께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의 촉매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댐 후보지로 선정된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양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반대 측의 거센 시위에 부딪혀 파행을 맞았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기 3년 차를 맞은 김태흠 도지사의 인사말이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함성에 파묻혔습니다.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박수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야유와 함성이 혼재한 가운데 청양 군민과의 대화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5,900만 톤 용량의 청양 지천댐의 필요성과 지천댐 개발이 가져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수자원 확보 그리고 소멸 위기에 놓인 청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천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지만 그 시간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군청 주변에서 삭발을 단행하는 등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소중한 지천을 지켜서 우리의 선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후대에게 물려주어서 삶의 터전이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청양 발전을 위해 지천댐은 기회라고 받아쳤습니다. 찬성 입장 주민들은 하여튼 관광 인프라, 생활체육 인프라 모든 인프라를 갖춰서 5도 이천, 5일은 도시에 이틀은 시골에서 촬영할 수 있는.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내일 열리는 환경부 주관 주민설명회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어서 찬반으로 갈린 청양군 내부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앞서 보신 박혜평 기자의 리포트 내용, 이 충남 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처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네, 자, 환경부가 지난달 말에 기후 대응댐 후보지로 이제 충남 지천댐, 청양의 지천댐을 지목을 했습니다. 뭐 금강수계에선 지천댐이 유일한 거죠? 네, 지금 금강수계에선 그러니까 유일하기는 한데요. 네네. 전국에서 양구댐 다음으로 두 네. 번째로 큰 규모로 네. 이번에 환경부 14개 댐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네. 환경부 입장은 뭐 물 부족 현상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자,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댐 건설에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예. 네, 우선은 저희가 반박을 하는 중에 환경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충남도에서 바로 네. 다음 날 그 환영 브리핑을 냈습니다. 네. 그 환영 브리핑 내용에 보면 청양에서는 현재 자체 수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청양에서는 하루에 11,000여 톤의 물을 사용을 하시는데 네. 그 중에서 지역에서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 자가수도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양이 네. 5,000톤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보령댐에서 5,000톤 정도, 그리고 그 대청댐에서 1,100여 톤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지역의 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수원으로 해결을 하고 네. 있다. 그런데 네. 그럼 따져보면 진짜 물 부족한 곳이 어디냐? 네. 결국은 청양이 아니라 네. 충남의 다른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 작업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자체가 진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네. 신규로 13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지금 그러니까 승인을 내고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청양 주변에. 네. 청양, 충남 전역에요. 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필요한 물을 지금 현재는 공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수원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게 되는데 네.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주민이 네. 아니라 실제로는 산업단지를 위한 물이고요. 네. 그리고 홍수 피해에 대한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에 사실 금강유역에 엄청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청양도 사실 그 피해를 받게 됐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있었죠. 네. 예, 예. 그리고 사실 그 전해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남양면에서 있었던 그 지천의 상류 지역에 그 중상류 지역에 있는 네.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수해 같은 경우에는 네.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사실은 이 그 제방을 제대로 잘 정비를 하면서 네. 작년에 그 큰 피해가 없었어요. 네. 결국 지천 자체 댐 홍수 피해가 아니라 네. 그 대청호의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네. 그 합류 지점에서 제방 유실에 의한 수해가 네. 대부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지천의 홍수를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네.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천댐도 나중에 어쨌든 차면 방류를 해야 될 텐데 네. 오히려 같은 비가 대청댐하고 지천댐 상류 지역에서 많이 오게 된다면 더 큰 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청댐 방류에 지천댐까지 방류라면 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댐을 청양에 짓게 되면 피해는 청양 군민들이 보는데 이게 청양을 위한 댐이 아니다. 네. 그게 1번이었고 네. 두 번째는 홍수 피해가 댐이 없어서 홍수 피해가 난 게 네. 아니다. 네. 예, 그 말씀이십니다. 네, 예. 실제로 계속되는 비들이 있지만 네. 그 비에 대해서 댐으로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의 강우 빈도는 200년 이상의 강우 빈도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디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은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곳들을 계속 방제를 하는 방식으로 예방을 네. 얼마나 하느냐가 더 급선무인 것이지 네. 그걸 어떻게 물을 담아서 여기에서 방류를 안 하기 때문에 밑에서 하루에 홍수 피해가 없을 거다라는 방식은 너무 아니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어떤 수원 확보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이 청양에 들어서면 청양 군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물 부족 현상을 방치할 것이냐 어떤 저희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은 저는 우선 네. 지금의 물 부족을 계속 얘기하면서 현황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도나 환경부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충남에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생활용수는 얼마고 농업용수는 얼마고 공업용수는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 얼마만큼의 부족하니까 이 물을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초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이 아니라 네. 제가 충남도랑 확인해 본 바로는 2030년 정도에 네. 신규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 부족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이미 국가 물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조사했던 그 자료에 의하면 네. 지금의 현재 있는 담수호나 아니면은 보령댐 그리고 각종 저수지들을 합한 양들을 치면 한 좀 물이 남는 상태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위기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물이 언제든 부족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을 어딘가에 담수를 해서 해결을 네.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이 이만큼이면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물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은 그동안 상수원이라는 것을 네.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대청댐이나 보령댐으로 일원화한 것은 사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렇게 난 거였거든요. 네. 그동안은 지역에서 수많은 수원들을 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각종 이유를 들면서 네. 일원화했는데 그게 기후위기로 사실은 더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첫 번째 원인을 해결하려면 수질에 대한 하천 수질을 어떻게 네. 관리하고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없이 네. 그저 지금 당장 아니면 몇 년 후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조금 물이 부족해 이걸 네.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 돼라고 발표하는 건 너무 현황 파악 없는 네. 그냥 쉬운 방식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좀 여쭤본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으세요. 네. 그 주민들은 이제 이해 당사자 본인들 일이시잖아요. 네. 마을이 수몰될 수도 있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찬성하는 이유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 어떤 것들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처음에 청양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많이 수몰지구에서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찬성을 하시던 분들이 좀 돌아섰다?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뭐 여기에 워낙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를 그냥 떠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보상받고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농사 짓기가 네. 어려우니까 네, 보상을 네. 받고 정리하고 네. 떠나시고 싶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어떤 피해가 오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셨던 분들도 네, 네, 계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다른 환경 피해로 네. 수몰지구 주민들이 좀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네. 석산이라는 것으로 석산이 인근에 있는데 네, 네, 네. 거기 같은 경우에 뭐 한 번 건설이 되면 죽을 평생을 그런 거의, 걸로 예. 고통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냥 그런 이유들이 조금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시죠. 네. 그 청양에서 뭐 주요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네. 버섯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고추나 이런 부분들도 네.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댐이 건설됐을 경우에 네. 그 안개나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또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피해는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물이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녹조 이슈는 네. 지금 기후위기가 더 극심화될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지천 자체가 현재 수질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서 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질이 안 좋은데 지금도 네. 안 좋은데 댐을 건설하면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죠. 네. 물을 막게 되면 어쨌든 네. 흐르는 물보다는 네. 녹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네. 환경부에서 지금 지정해 놓은 하천과 호소의 수질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 흐르는 물과 네. 가둬진 물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본다면 이 문제 뭐 저희가 그냥 갈등을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봉합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우선 저는 환경부나 충남도에서 진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것도 네. 충분히 들으시고 나서 진짜 그리고 지금의 현황 파악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네. 정말 부족하다면 네. 그때 다른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댐 건설 반대 측 입장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댐 건설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화된 폭염과 열대야 등 한반도가 더욱 뜨거워지면서 이제 재배 작물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아열대 작물은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에서 재배해왔는데 이제는 하우스가 아닌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른 키만큼 자란 작물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추처럼 길쭉한 오각형 열매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아열대 채소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주로 기온이 높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대에서 자라는 아열대 식물인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렇게 충남에서도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설하우스 안에서만 재배가 가능했지만 갈수록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크라 같은 경우는 아열대 작물이잖아요. 근데 요즘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노지에 이렇게 심어놔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작물은 충남에서만 6헥타르 규모. 제주나 경남 같은 남부지방이 아닌데도 점차 노지 재배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콩을 닮은 호박인 버터넛 스쿼시와 레몬그라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춰 더욱 많은 아열대 작물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될 계획입니다. 30여 종의 아열대 채소 전시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한 작목들을 선발하고 있고 이 특성들을 검증한 다음에 재배 기술을 이런 추세라면 60년 뒤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우리의 식탁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A매치 2연전에 나설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이 이변 없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18살 신성, 강원의 양민혁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만에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다음 달 열릴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해외파 선수들이 그대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번엔 4명의 선수가 대표팀의 새 얼굴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팀이 해왔던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 약간의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상황입니다. 특히
특히 주목을 받는 선수는 K리그 강원에서 빼어난 활약으로 최근 토트넘행을 확정한 신성 양민혁입니다. 올 시즌 8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강원의 선두 돌풍을 이끌고 있는 양민혁은 지난달 K리그 개인상 3개를 모두 휩쓸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 18세 132일 만에 태극마크를 달아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1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 양민혁은 토트넘 입단을 앞두고 선배 손흥민과 대표팀에서 먼저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또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첫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 출항하는 홍명보호는 5일 팔레스타인과 홈 경기를 치른 뒤 10일 오만과 원정 맞대결을 치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내일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고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과 논산 25도 등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 대전과 세종, 공주가 32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아산이 24도, 태안 25도, 한낮에는 천안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서천이 24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청양이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